예, 이제부터는 경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렵죠. 예. 내수 경기가 침체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나마 버팀목이 돼주던 수출도 지금 미중 갈등과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도 최근 규제책으로 주춤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무섭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흐름은 어떻게 될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허심탄회한 얘기 좀 나눠보죠. 여름 특집 경제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 분이세요.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또 사상 최고치 찍었던데요, 예, 대표님.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는 주식 전문가들은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 얘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분야 구독자 155만 명의 재테크 정보 채널이죠. 부익남 TV의 정태익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익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익남이 네. 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부익남 TV? 이제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11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주식처럼 네.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또 좋아해 주시진 않아서 요즘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계시는 부익남 TV의 정태익 대표도 함께해 주셨고요.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 주실 분은 명지대 산업대학원 박정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땜빵을 왔습니다. 모든 경제 전문가, 왜 이러세요? 모든 경제 분야 전문가 박정호 교수까지 정말 화려한 라인업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본방송에서 나누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유튜브까지 쭉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보죠. 먼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이 전반적인 진단이 좀 필요한데요. 한 줄로 지금의 경제 상황을 평해 주신다면 이선엽 대표님. 실물 경제와 우리가 하는 금융 경제와 따로 노는 경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물 경제, 금융 경제 따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박정호 교수님. 예. 지금 경제는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유자금이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정말 하던 일을 폐업해야 될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익남 정태익 대표님. 네, 저는 이번 경제 성장의 다시 핵심은 이제 건설 경기가 아닐까. 네, 그래서 건설 경기 부분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건설 경기를 살렸으면 왜 갑자기 희망사항을 말씀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제 너무 네.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건설 경기가 정말 너무 투자도 안 되거든요. 우리 경제 침체의 주 원인으로 네. 그렇게 꼽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꼭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들 진단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선엽 대표님의 아까 진단의 보충 설명만 조금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따로 논다. 사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오늘 아침도 저 뉴스를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 최고치 찍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코인당 1억 5천만 원? 예. 1코인당 1억 5천만 원 찍었대요. 이게 달러로 하면은 사상 최고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만 그 전까지 얼마나 이게 불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가 팍팍한가? 민생 경제는 왜 이렇게 팍팍한가? 왜 이렇게 따로 놀아요? 지금 경제 구조 자체가 예. 지속적으로 양극화를 양상시키기 때문인데요. 좋아지는 쪽은 훨씬 더 좋아지고 예컨대 미국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도 지금 플랫폼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전부 다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인데 이 산업들이 거의 독점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이들이 독점적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시장은 이 독점적 구조들이 더 좋아지니까 지수는 올라 보이지만 네. 사실 그 이면에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시장은 나쁘지 않잖아요. 예. 주식 시장은 좋지만 맞아요. 서민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고착화되는 그런 경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교수님.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 여유자금이 집계했었을 때 이번 1분기 여유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진짜요? 예, 이게 참 서민분들이 들으시면 허탈하실 텐데요. 그래서 93조 원 정도가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자금이? 여유자금이요. 와. 이게 관련 통계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는 계층 또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적이고 우리 경제를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빨리 찾지 않다가는 이게 경제가 돈은 있는데 오히려 돌지 않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돈들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먼저 주식입니다. 주식. 아까 주식시장의 상황 좋다고 하셨어요. 네. 이선엽 대표님.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00에 안착은 한 것 같은데 3,100 넘어서 막 쭉쭉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오른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 또는 하반기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다지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저희들한테도 최근에 외국계 자금들 중에서 해외 연기금들이 있어요. 예. 장기 자금들이 저희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계속해서 미팅 요청이 들어올 정도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발빠르게 헤지펀드라든가 단기 세력들이 들어왔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그동안 올랐으니까 좀 털고 나가는 모습들인 거고 그 이후에 뭔가 길게 들고 가겠다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놓고 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보면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다가 뭐 지니에스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 통해서 규제 완화가 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는 뭐 쉬어가는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미친 듯이 쭉쭉쭉쭉쭉 오르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상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 고점은 그럼 어디로 보세요? 진짜 대통령 대선 기간의 그 이야기처럼 정말 5천 갑니까? 5천까지 가려면 사실 우리 국내 요금만 가지면 안 되고 결국 해외 수출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특히 최근에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 돼요. 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친 영향이 그렇게 커요? 예, 아직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도 하지만 이 기업이 잘 됐을 때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전자가 되면 전자만 큰 게 아니라 예. 이와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가총액 상위에도 다 포진돼 있어요. 삼성전기, SDI부터 시작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업종이 골고루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지만 5천이라는 숫자를 달성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올 같습니다. 연말 정도를 생각하면 그럼 어느 정도? 그거 틀리셔도 돼요. 예, 예.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부담드리기 3천대 중후반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대 예. 중후반 정도 내다본다. 네. 삼성전자는 박정호 교수님 네. 좀 이런 말하면 좀 주식 투자자들한테 죄송하지만 빌빌빌빌 한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들이 중론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게 일단 반도체 시황에 대한 여러 가지 펀더멘탈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을 견인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예. 올라야만 그 4천, 5천 고지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네. 있다. 그런 말씀. 주식시장이 잘 되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부익남, 이게 기린님. 아무래도 그 선후 관계가 주식이 먼저 올라가면 부동산이 좀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최근에 사실 주식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그러다 올랐죠. 보니까 제가 아는 뭐 지인분들도 네. 원래는 이제 집을 살 생각이 없으셨는데 순식간에 뭐 한 5억, 10억이 생겨버리신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주변 지인들이요. 굉장히 저 지금 너무 괴리감 느껴가지고. 그래요. 아니 근데 부럽다. 왜냐면 지금 3-4배 올라가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2배 올라가는 주식들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주식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제 네. 주식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세를 사는데 이제 갑자기 막 집값이 약간 주춤한다고 하고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예. 나 주식으로
주식으로 돈 벌어서 현금이 생겼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씩 올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아, 주식이 잘 되면 그만큼 이제 돈이 풀렸다는 이야기고 네.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준다는 있죠. 말씀. 그 부동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네. 주식 얘기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아,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나도 주식 투자 좀 해보고 싶네 이런 분들 지금 듣고 계신다면 하반기에 요런 걸 좀 주목해 보세요. 추천 가능하실까요, 이 저도 대표님? 펜 좀 빌려주세요. 사실 특정 기업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밸류업 이 상법 개정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제도적으로 레벨업이 되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IMF가 지나고 나서 그 당시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예.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신뢰가 없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치 투자라는 게 처음 시작됐던 게 2000년대 초반인데 네. 이에 비해서 지금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기업이 나도 똑같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봐야 돼요. 이거 정말 파괴력이 적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법 개정안이 그 정도 그렇습니다. 파괴력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정도라는 걸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예. 지난해 우리가 맛배기를 본 게 일단은 지난해도 약간의 밸류업이 있었고 강제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의 강제성도 있고 그 어떤 범위도 되게 포괄적이면서 사실 대주주가 할 수 있는 전행들 이런 걸 막는 대표적인 된다라면 의외로 정말 레벨업이 되게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게요. 적절한 비율은 아니겠지만 해외 사례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대만 사례를 빌어보면 네. 얘네들 이거 하고 나서 사실은 PBR로 보면 이게 이제 청산 가치인데 1.4배까지 올랐거든요. 와. 물론 우리도 꼭 그러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1.4배가 우리는 지금 PBR 1배니까 네. 그럼 앞으로 40% 생각을 하면 지수상으로 사실은 계산하면 되게 크죠. 예. 물론 그거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업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꽤 적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도 많이 올랐지만 일명 금융주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는 아직도 여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금융주 분야 추천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좀 벌어지고는 가장 큰 건 AI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예. 사실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원전도 있을 거고 LNG도 있을 거고 예. 그걸 실현했으면 조선도 있을 거고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포지션이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한 45년 만에 변하기 때문에 결국 작지 않은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최근에 다 쭉쭉 오른 오른 것들인데 기업이죠. 그런데도 더 여력이 있다고 지금 찍어주셨다는 게 보통 한 번 이렇게 시장이 시작되면 네. 그 시장의 크기만큼 오르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인데 그때 그런 거 있었을 때 방산 추천했었을 때도 태조 이방원이 뭐예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걸 했었던. 아, 주식하는 분은 다 알아듣을 거예요. 예. 지금. 예. 그래서 뭐 처음에 방산했었을 때도 이게 뭐 어느 정도나 되겠어 했는데 결국 20배나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시장의 크기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 대한 전망 일단 간략하게 해봤고요. 부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중심으로 무섭게 오르다가 627, 예. 네. 6억 이상 담보대출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나오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부익남 TV님? 지금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인 거는 뭐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득과 상관없이 6억 이하, 그러니까 6억 이상의 대출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많은 분들도 대출을 이제 못 받게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소득 높았던 분들은 좀 비싼 집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집을 살려고 할 때 원래는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억을 어디선가 더 구해와야지만 현금으로 살 수가 있으니 네. 현실적으로 이제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가 주택들은 좀 약간 좀 잠잠해진 상태고 아, 반대로 이 정책은 명확하게 이 갈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게 6억까지는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10에서 12억대 정도 집들을 사실 때 딱 한 6억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한 10에서 12억대들은 대출 규제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억 안팎의 동네들이 지금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빼서 한 6억에다가 네. 6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따지면은 10억에서 12억대 네. 집들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평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양에. 근데 예. 거기가 한 8억에서 한 10억 왔다 갔다 정도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 한 달 전만 해도 좀 잠잠했어요.
잠잠했었는데 이 대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지금 매물이 하나도 없어지고 한 순식간에 한 1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평촌이요? 네, 호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대책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우린 규제 대상이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매수를 고려하고 좀 고민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도 이제 조만간 대출 규제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좀 사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10억대들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2주 됐는데 시행한 지 2주 됐는데 풍선 효과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영리한 정책을 썼다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뭐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 정서상 좀 고가 주택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제 8에서 10억대 이런 아파트가 전국으로 치면 거의 대다수거든요. 한 10억 이하는 규제가 없으니 국민의 대다수는 대출 규제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고 지방은 아예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주택이 조금 잡힐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럼 쭉 부동산 시장 이렇게 쭉 안정화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돈줄을 막는 거기 때문에 돈줄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거냐? 라는 건 조금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또 이제 어디선가 또 구해 오는 거죠. 이게 과거에도 15억 초과 주택들은 아예 대출을 안 해주고 맞아요. 9억을 초과하면은 뭐 20%만 빌려주고 이렇게 대출 규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럼 잠깐 한 6개월 정도 멈췄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정부나 어떤 제도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어디서 영혼까지 끌어모으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 뭐 이제 지인, 친구, 뭐 그때는 뭐 P2P 해가지고 막 사채도 쓰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꺾지 않으면 약간 대기를 하다가 돈을 모아서 또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음번 대책이 뭐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잠깐 일시정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했는데 이게 쭉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그다음 뭔가가 더 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면 결국에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또 사러 가실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은 또 영끌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준금리도 한 1% 가까이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이 지금 높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돈을 또 풀 수밖에 없고 그럼 돈이 어딘가 또 들어올 텐데 사람들은 뭐 주식에다가 재산을 다 넣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뭐 주식, 뭐 코인 이렇게 뭐 배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거에다가 돈을 과연 안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살고 싶은 동네가 있는데 저걸 못 사게 하면 약간 더 갖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연은 되겠지만 뭔가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추가 대책, 그 다음 칼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박정우 교수님? 네, 사실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공급에서 답을 주지 않고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더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규제 같은 경우 시행 시점이 다음 달도 아니라 다음 날로 발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정부 사이드에서 적지 않게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제가 배웠던 선배들한테 지침으로 배웠던 여러 가지 룰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법과 제도라는 게 10명의 도둑을 놓아주더라도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생기게 만들면 안 된다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음 날로 이걸 시행해버리면 계약금 주고 왔는데 그 계약금 날린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겠죠.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건 너무 급한 불인 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분명 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건데 그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전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같은 것도 대규모로 리뉴얼해서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런 유유부지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이 정도 공급의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야 이제 내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겠는데 오히려 3, 4년 뒤에는 이 정도 공급이면 내가 그때 사는 게 싸지겠어? 이런 정도의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뒤에서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이다. 공급이다. 또 칼을 빼드는 건 더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 싶다. 세금 있잖아요. 세금 정책. 세금 말고요. 지금 사실 조금 뭐 민주당 쪽에서 논의하고 워크숍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LTV 기준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 그 LTV 기준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들? 예. 예를 들어 집 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8억을 받았다 하면 예. 이제 한 1년 뒤에는 8억까지 안 되니까 그중에 얼마까지 빨리 상환하세요 해서 돈이 대출을 끼고 집 사는 건 최대한 막아보자. 그리고 기존에 대출 낀 사람들조차도 조금 이걸 부담감을 느껴서 싸게 내놓게 하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물론 스페어 타이어처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을 앞두면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은 철저히 공급입니다. 공급. 근데 공급이라는 게요. 네. 정태익 대표님.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 공급되는 건 좀 효과가 다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임대주택들도 공급이 꽤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임대주택인데 비어 있는 집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산 중턱에 있다거나 네. 뭐 도시 외곽에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막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살고 싶은 동네에 내가 살고 싶다. 이게 가장 큰데.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본능. 이거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능인데 이 네. 본능을 누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그렇다고 살고 싶은 동네는 뻔하고 근데 거기다가 공급을 하려면 결국에 뭐 높게 올리거나 뭐 해야 될 텐데 좁게 만들거나 근데 그런 것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해법이 뭐냐라고 하면 네. 이 수요를 분산시키는 거니까 인구를 뭐 이제 지방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돈이라도 주식으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뭔가 분산을 시키자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서울 이게 일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또 이제 뭐 주민센터 위에 뭐 짓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급하게 해야 되니까. 아하. 근데 과연 거기를 원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수요가.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조합원들과의 또 이제 분쟁 이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 이번에 뭔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약간 좀 대기 심리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과거 같은 그런 정책들이라면은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는데라는 또 약간 조급함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또 불러일으킬 정말 것이다. 이번 대책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방송 라디오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넘어갈 텐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돈이 수중에 한 몇백 있다 혹은 몇천 있다 여윳돈이 좀 생긴 분들이 투자를 좀 하려고 한다면 하반기에 어디다 하십시오. 코인입니까? 부동산입니까? 혹은 뭐 주식입니까?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박정호 교수님은? 저는 당연히 오늘 코인 전문가로 나왔지만 죄송하지만 주식입니다. 주식. 왜냐하면 지금 정부 사이드 입장에서도 주식이 올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분이 상했는데 네. 주식이라도 반등하면 그래도. 오케이. 이선엽 대표님? 예, 저도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괜히 5,000포인트 위원회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정책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글로벌 여건도 좋고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얼마나 생겼는지는. 하지만 내가 좀 생겨서 재테크한다. 어디? 부익남 TV? 저도 주식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대세적인 흐름이 주식인데 굳이 뭐 규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뭔가 좀 더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 부동산에 일부러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이구나. 여러분 혹여라도 여윳돈이 좀 생긴다면 재테크는 주식. 자, 유튜브로 넘어갈게요.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제가 꿀 정보 많이 들었어요. 그 저한테만 알려주지 마시고 우리 청취자들과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꿀 정보.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우리 세 분의 전문가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금융시장에는 돈이 막 넘쳐나고 있고 반면에 실물 경제는 너무 어려운 이 괴리. 지금 이 괴리 속에 있다. 이 괴리 속에서 우리가 조금 여윳돈이 생기면 그걸 잘 재테크를 해가지고 좀 불려서 우리 경제 자체도 우리 생활 자체도 좀 잘 살 수 있게 윤택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지혜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대표는 그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이대로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 결국 또 오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1, 2년으로만 보면은 확실히 좀 상승세는
예상이 좀 되고요. 그 상승세가 얼마나 뭐 가파라질 거냐 아니면 조금 완화시킬 거냐를 이제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두면은 또 올라간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 공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예. 사과가 2개 있을 때랑 뭐 10개 있을 때랑 예.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요즘에 참외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요? 참외가 완전 풍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공급이 너무 많이 되니까 네. 이제는 뭐 10kg짜리를 사도 뭐 만 원인가 뭐 얼마 참외가 거의 그렇구나. 되게 싸더라고요. 예. 결국 이런 실물 자산 같은 것들은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공급이 안 된 지가 꽤 됐고요. 지금 평년 기준으로 보통 서울이 한 4만 채 정도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내년이 1만 채, 그리고 내후년이 이제 13,000채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라도 공급이 많이 되면 좋은데 경기도도 평년 이하고요. 인천에도 공급이 많이 되면 좋은데 인천도 평년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향후 공급이라는 2년간.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벌써 이미 한 한 5년 3, 4년 전에 전부터.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때는 이제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약간 흉년이 오는 거죠. 이제는. 아하.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돈이라도 좀 덜 풀리면 좋은데 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주식 쪽도 막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 실물 시장에서 어쨌든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막 풀게 되면 예. 이래나 저래나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벌죠. 그 네. 내 돈이 아닐 뿐이지 누군간 네, 벌죠. 누군가는 돈을 누군간 벌죠. 그러면 그분은 아마 우리가 사고 싶은 집을 사러 가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이런 좀 상승세가 올 수 있는데 거기다 또 금리까지 낮춰버리니까 예. 예. 지금 아마 예금을 넣어놓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금 이자가 되게 많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안 나온다 하는데 주담대 대출 금리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게 대출 규제를 좀 한다고 아무래도 좀 대출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면 그러면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수를 꺼려지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 이자도 낮아지고 공급도 부족하고 나는 신축 살고 싶고 돈도 모였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돈줄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돈을 막아야지 어쨌든 지금 당장은 못 사게 하니까.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하락으로 갈 요인은 뭘까?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좀 아무래도 상승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또 상승 쪽으로 부동산은 갈 수밖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즌 2처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기는 좀 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지금 꼬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의지도 있어 보이고요. 현 정부가.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그런 고려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만 늦어지면 네. 부동산은 이제 심리가 무서워가지고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네. 막 규제를 막 하잖아요. 예. 규제 나왔다고 막 더 올라요. 더 올라요. 더 올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경제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더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뭐 돈 푼다고 하니까 더 오르고 그런 것처럼 심리가 지금 약간 눌렸을 때 이 심리를 좀 최대한 좀 길게 유지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첨언을 잠깐 박 드리면 교수님. 정 대표님 모시고 지난 주말이었나요? 지방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세미나를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지자체들 뭐 광역시 몇 군데는 정례적으로 한 2년, 3년 단위로 가는 곳들이 있는데 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게요. 2, 3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희가 갔던 곳은 그 광역시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들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구 근처에서 했는데 네. 수성이라고 하면 대구뿐만 아니라 전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뭐랄까 상급지라고 분류되는 곳이거든요. 대구의 강남 이렇게 부르는 그렇습니다.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2, 3년 전에 거기 가서 이런 세미나를 했을 때 투자적인 관점에서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우리 수성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자기 지역에 대한 이슈를 많이 물어봤는데 네네. 이번에 갔을 때는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이제 나 서울로 가려고 한다. 네. 왜요? 오랫동안 수성에서 살면서 애들 키워봤는데 네. 내가 수성에서 집을 사고 그동안 집값이 올라갔던 그 상승률하고 예. 그 기간 동안 강남이 올라갔던 상승률을 봤더니 비교가 안 된다. 이제는 난 강남 갈 돈도 안 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 그때는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그 학습 효과 그리고 아이들 다 키웠는데 살기 좋은 동네가 솔직히 우리 광역시보다는 앞으로 더 서울이 발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답을 주지 못하면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어느 유튜브에서 본 얘기인데요. 한 분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현대에 입사를 했어. 동기야.
입사했는데 한 사람은 서울로 발령이 나고 네. 한 사람은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이 울산으로 발령이 난 이 동기는 거기서 집을 샀죠. 서울에 발령이 난 사람은 서울에 집을 샀죠. 그땐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울산은 뭐 정확한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 4억이면 서울에 같은 값으로 샀던 아파트는 15억, 17억, 20억. 네. 이 동기들은 똑같은 월급 받아서 똑같은 가격 아파트를 20년 전에 샀는데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것뿐인데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게 이게 정상이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서 살든지 살만하고 그렇죠. 그 자산이 유지가 됩니다라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예. 억지로 세금이든 그게 대출 규제는 이걸로는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여기다 또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예, 정 있는데 대표님. 말씀 잘해주셨지만 예. 지금 그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제 모두가 아는 똘똘한 한 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사지 말라, 하나만 사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을 알고 있지만 코인이 사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전 국민한테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암호화폐 투자는 무조건 한 종목만 사라. 어허.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를 살 것이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하고 좋은 거. 네. 그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거든요. 딱 좋은 거 하나 사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방에 강연을 최근에 갔는데 네. 거의 한 40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울 사고 싶다. 아니다. 아, 이거 지방에 대장 아파트 좋다.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냥 서울 가서 살고 싶어요.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다 오고 싶어 하시는 왜냐면은 제일 좋은 것만 사라고 하니까 정책이. 그 심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그냥 내 고향에 나 살아도 나 자산에 문제 없고 생활이 편리합니다라는 느낌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균형 발전. 사실 돈이 많은 분들이 네. 어디에 사냐. 물론 지방에도 네. 돈 많은 분들 많이 사시지만 서울 수도권 애들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네. 이렇게 다주택 규제가 좀 덜할 때는 뭐 지방에 집값이 올라간다. 뭐 분양해? 그럼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하면서 그쵸. 서울 돈들이 막 지방으로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서울 돈은 당연히 서울에 있는 거고 지방 돈들도 다 서울로 가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울산과 서울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다주택에서 지금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분위기가 가기 시작하면서 지방이 더 떨어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 통계로도 나오거든요. 한 10년 전보다 지금 지방과 네. 서울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이게.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그럼 어느 정도 좀 푸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은 너무 힘들고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네, 미분양도 없고 하는 것들 보면은 예. 계속 진짜 하나만 사라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개 사도 네. 세금이나 어떤 뭐 규제가 없다 하면은 그래? 그럼 서울 너무 비싸니까 좀 다른 거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쪼개는 분들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다주택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다주택을 해야 전세나 월세가 또 공급이 나오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 있는 분들은 좀 가지고서 이제 풀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뭐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돈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 저는 이번 좀 정부가 저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를 잘 국민 설득을 해서 네. 좀 진행을 하면 그나마 좀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저도 앞으로의 여기서 정책 조금 방향. 이성균 첨언을 드리면 대표님. 이게 왜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하냐면 네. 주식시장을 잘못 올리면 예. 오히려 집 살 사람만 만들어주는 결과를 그렇죠. 내줘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주식이 나중에 많이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으면 또 집을 사거든요. 아, 주식으로 이러면 번 정말 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엔 지금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네. 두 분 말씀 주셨지만 돈의 분산의 관점에서 한국 시장은 경제는 안 좋은데 결국 투자할 게 부동산밖에 없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제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정말 길게 들고 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주시면 여기서 있던 돈들이 분산되지 않고 또 오히려 부동산에 있던 돈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단 주식으로.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은 지난 4, 50년간 보더라도 주식이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질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도 그래 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식이 좋은 건 맞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많이 떨어질 거니까 나는 그때 이익을 챙기고 부동산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대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오히려 우리는 벤처 투자가 많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요.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 놓고 보면 미국은 왜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어라고 보면은요. 시가총액에 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1등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전히 대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그 기업. 그런데 미국은 현재 1등부터 10등까지 벅셔 해셔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회사 하나 빼는 거 다 스타트업이에요. 엔비디아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도 얼마 안 됐고, 저 테슬라도 그렇고 잘 보시면은요, 미국도 대기업이 있어요. 포드, GM이 있지만 네. 여전히 밑에 있죠. 미국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을 제패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왔던 거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밸류업, 뭐 가치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구조 자체에서 대기업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없어요. 결국엔 새 부대에 새 술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정말 더 탄생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내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는 단순히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번 기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진짜 이거 그냥 묻어놓고 계속 주식으로, 왜냐하면 우상향 할 거니까 그렇죠.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나.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번 돈 가지고 또 다시 예. 부동산 어차피 오래 못 시장만 갈 키울 거니까 거다. 뭐 저렇게 밸류업 한다고 하지만 뭐 조금 지나면 어차피 빠질 건데 나는 그럼 사서 부동산 사면 네.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더 올려주는 아하. 그 미천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알겠습니다.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인으로 넘어갈게요. 코인 시장. 오늘 한 분야 이 금융시장의 흐름들, 자산시장의 흐름들 짚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 실물 우리 민생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또 예측해 볼게요. 코인. 제가 오늘 아침 그 속보 아까 전해드렸죠. 1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인가요? 예. 맞죠? 11만 2천 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1만 2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인데 1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다시 또 상방이 열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요. 네. 반감기라든가 가상자산 시장 내부의 이슈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대체 시장, 제도권 밖에 있는 시장이 얼마나 제도권으로 빨리 편제되는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해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 나는 가상자산 대통령이다 스스로 선명해서 그걸로 기대감이 있어서 반등했다가 정작 당선됐더니 오히려 약간 뒤로 후퇴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서 좀 주춤했다가 네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부의 제도권 경제에서 대안을 가상자산 시장에서 찾으려는 움직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가상자산 시장에 불어넣었고 그래서 가상자산의 일부 영역이 제도권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줬거든요. 바로 이런 제도권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해 왔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또 매머드급 이슈가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기타 밈 코인들에게도 엄청난 호재가 되기 때문에 밈코인이 뭐 잡코인이라고 하는 거 잡코인들. 사실 우리가 이걸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네. 그걸 사놓으면 네.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뭔지 실체도 모르고 우리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실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만 네. 일부는요. 그 뒤에서 개발자와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밈코인을 마치 주식처럼 엔젤 펀드 모으는 그런 자금처럼 발행을 해놓고 그 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사업을 계획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코인을 더 발행하는 거예요. 아하. 그걸로 자금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동원해서 또 그걸 사업을 안착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 안에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 집어넣어 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럼 이 밈 코인들이 네. 발빠르게 사업을 안착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예. 연말까지 만약에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들이 예정된 스케줄대로 계속 가면 예. 지난번에도 비트코인 한 1억 5천 갈 것 같다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셨었어요. 이번에는 2억까지 또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와. 있습니다. 와, 진짜요? 네. 와,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진짜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예, 점은요. 예.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플러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 시장에도 호재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네. 제도권과 링크드 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도권에서 어느 축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플레이어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산업이라는 건 대부분 규제 산업으로 못하게 하고 어떤 형태로만 하게끔 정부가 판을 짜주는데 네. 그 판을 열어줬으니 새로운 어떻게 보면 땅덩어리가 생겼으니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주식시장에서도 호재로 분류됩니다. 그런 거군요. 여러분 제가 가끔 코인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청취자들은 아실 텐데 2010 처음 등장한 게 언제 2017년인가 비트코인 등장한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인가요? 네. 막 등장했을 때 막 이게 치솟을 때 여러분 비트코인이 2008년쯤 됐을까 그러면은 그 무렵쯤에 인터뷰를 한 교수님하고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 1 비트코인에 그때 7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미쳤다. 이거 실체도 없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러셨어요. 얼마 후에 한 100만 원 됐는데 다시 그러셨어요. 그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이러다 한순간에 거지 됩니다. 너무 믿었어. 그게 지금 1 비트코인이 1억 5천이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직도 여전히 그걸로 뭐 사고 그렇진 못하잖아요. 네.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지 저는 그 교수님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교수님이 그 네덜란드에 뭡니까 튤립 파동. 튤립 예. 파동처럼 튤립 값이 막 오르다가 실체 없이 오르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전히 비트코인 가지고 뭐 거래하고 이거 안 되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게 예.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느냐 마느냐 할 때요. 네. 우리가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화폐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그걸 가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가장 근저의 힘 중에 하나가 국가가 부여한 공신력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주 초창기 그 교수님이 네, 70만 원 할 때 네, 부정했던 이유는 네.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부정해야 되는 게 더 적합했어요. 왜냐하면 한 국가의 법정 화폐를 지키고 네. 그리고 외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제도 만들고 금융망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빈틈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외화가 반출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음성적으로 일어나서 세금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 많은 국가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누르려고 했었는데 아하. 최근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국가가 돼버렸어요. 국가가 투자를 해버리는구나. 국가가 뭐 정부가. 압류로 가지고 있던 직접 채굴한 것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제일 황당합니다. 민간에게는 비트코인 채굴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한 상황이었는데 네. 몇 년 지난 뒤에 봤더니 국가가 비트코인을 그 사이에 더 많이 가진 중국이요? 거예요. 중국도 중국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보도되지가 않는데 미국의 달러 기반 생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브릭스. 이 브릭스는 카잔 회의라고 해서 2023년도에 있었던 이 회의가 브릭스 역사상 최초로 단일 합의를 전부 다 했던 합의인데 네. 거기에서 논의됐던 가장 중요한 게 브릭스 유닛, 브릭스 페이라는 걸 만들어서 달러 아닌 생태계를 가자 했는데 근데 브릭스에는 머리 굵은 국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새로운 화폐 체계를 만들려고 할 때 중국은 우리 위안화로 하자고 했을 텐데 러시아랑 인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러시아 화폐가 그런 위상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면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비트코인을 넣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아닌 생태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체로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이미 생겨버렸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럼 이 빚 어떻게 갚지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비트코인을 또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럼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빚 갚는데도 수월하지. 수월한 거죠.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끝도 없이. 요거 주식 시장이 조금 연결시켜서 그러세요. 이상혁 말씀드리면 대표님. 우리 박종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트럼프가 빚을 엄청 내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빚 갚는 방법이 비트코인으로 갚는 거예요. 국채 발행해서 네. 빚 갚는 방법이 맞습니다. 비트코인이고 예. 잠깐 설명해 예. 주세요. 우선은 네. 지금 미국에서 빚을 내고 싶은데 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고 빚이 너무 많아요. 음.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5경에 달하는 빚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빚을 내고 싶은데 아무도 미 국채를 잘 안 사주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일본도 팔고 있고 중국도 팔고 있고 네. 그러면 누군가를 채권을 사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발행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달러 자산인데 그중에서도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국채는 이자를 주거든요. 아. 그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행한 이자를 발행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행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이자 규모가 커지니까 훨씬 더 유리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코인을 발행한 사람도 더 발행하고 싶을 거고 근데 미국의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어요. 부채 한도만큼만 정해져 있는데 그럼 트럼프가 내가 국채 발행할래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알는 스테이블 코인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본인이 더 많이 발행하고 싶으니까 내가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 발행을 원활하게 되고 동시에 살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네.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늘어난 빚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서 이걸 퉁치겠다라는 게 현재 트럼프의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부채를 더 원활하게 길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코인을 올려서 빚을 갚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 코인 시장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더 문제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채권은요.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채권을 팔면 네. 교수님은 채권을 들고 이자만 먹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할 일이 없는데 지금 이게 코인이 되게 되면 교수님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풀려요. 이걸 우리는 사적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되면 돈의 양이 2배로 불어나요. 그래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푸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있는 유동성 힘만으로도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풀리는 하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많이 되는 풀리겠죠. 많이 풀리는 하반기가 될 거다. 여러분 돈이 많이 풀리면 어디가 잘 되는가? 금융시장 잘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거고 흐름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다 돈 있는 사람 얘기지. 나 자금 없고 당장 재테크 어디 투자할 데 없으면 나한테는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돈이 풀린다는데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월급쟁이들 월급 절대 안 올라요. 이런 상황에서 실물 경제는 그럼 어떨 것인가? 물가는 일단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거 걱정되네요. 네. 박 교수님. 뭐 물가도 사실 이렇게 네. 되면 점점 잡히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정부의 의도 때문에 풀리던 아니면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시장의 환경이 바뀌어서 풀리던 간에 네.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미 확인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정부가 걱정하는 게 실물 물가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 또 같이 결부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1부에서 네. 그래서 더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을 두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네. 정부도 이 사실을 알 거예요.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이 이 풀린 돈이 또 다 쏠려가면 가뜩이나 눌러놨는데 이것도 못 막은 거야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으니 그 돈의 물꼬를 주식시장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주주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부동산에 아주 강력한 규제를 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을 주주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를 낼 겁니다. 이미 그걸 확인했던 게 정부가 허리를 비틀고 팔을 비틀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장은 다 정부가 임명하니까요. 네. 그래서 은행들에게 배당 성향 높이고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묵직한 은행주들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게 밑보였을 때 가장 손해 많이 보는 사람들은 역시 대기업이죠. 그렇죠. 그럼 대기업도 야 이러다가 우리 막말로 진짜 막말로 세무조사라도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행동하자. 자사주 매각하고 어떻게든 주주 성향 좀 높여봐. 이렇게 될 게 뻔해 보이니 그 사이에 벌써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200%, 100% 이상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흐름은 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 하면 물줄기가 무조건 주식시장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상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바꿔서 이 룰에 따라서 안 했을 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지까지 다 해. 하면서 강력한 주식시장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완전 흐름 읽혔어요. 네.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막 부양시킬 거다. 그렇죠. 정책들이 계속 공급하는 나올 데는 거다.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은 시간이 걸리죠. 네. 지금부터 공급 시작해도 5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이렇게 돈이 뭐 많은 분들만 네.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이번 627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0억 이하는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고가 주택만 계속 올라간다 해서 되게 상대적 박탈감 느꼈던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네. 우리 동네 안 올라간다. 근데 이제는 고가 주택은 아무래도 규제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중저가 주택들은 뭐 이제 대출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집을 살 땐 보통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규제가 없는 거니까 이제까지 소외받았던 지역들이 상대적인 좀 혜택을 볼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이 뭐 너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집을 못 사시겠지만 나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집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공급도 좀 부족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금리 인하 시기까지 좀 고려했을 때 예.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집 사는 게 나쁜 타이밍이라고 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네. 나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네, 왜냐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네. 최근에 노도강이라고 보통 이제 노원구 쪽이 안 올라간다 얘기들 많이 하셨었어요. 노원, 도봉, 강북. 네, 그래서 그 지역은 뭐 우리는 언제 올라가요? 뭐 강남만 올라가요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위 그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라고 부르는 데들은 이제 약간 반등이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규제가 없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돈이 또 쏠려가는 것도 있어서 이럴 기회에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수요자분들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더 기다려봐야 돼.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사실 정부가 이렇게 답지를 정해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식 뭐 그리고 이제 10억 이하의 부동산 뭐 이런 데를 정해준 거기 때문에 답지를 정해줬다. 네. 돈이 흘러갈 물길을 지금 보여줬다. 그러니까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네. 물길을 이제 정해준 거죠. 네, 하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 세 분이 모이시니까 한 1시간 이야기하니까 저는 돈이 보여요. 돈의 길은 보여. 그런 길은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요럴 때 여러분 이렇게 돈의 길이 이렇게 잘 보이는 정권 초기에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은 모아서라도 요럴 때 좀 재테크 야무지게 해보시고요. 우리 너무 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좀 가외돈으로 내가 살림의 보탬이 될까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도움 되시라고 오늘 자산시장 위주로 경제 흐름 읽어드렸습니다. 진짜 이 바쁜 세 분을 우리 PD 어떻게 섭외했어요? 이 세 분을 어떻게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라인업을 듣고 박정호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하셨군요. 두 분 제가 섭외.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아니 우리 PD가 이렇게 섭외를 잘할 리가 없는데 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박정호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성훈 대표님 너무나 바쁘신 분인데. 별 말씀을요. 지금 AFW 파트너스 대표시고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사로 올해 또 근무하셨고 리서치에도 오래 있었어요. 그러셨죠. 네. 경제뉴스 보면 이렇게 주식 전망, 뭐 코스피 전망, 코멘트 이렇게 나오면은 대표님 얼굴 이렇게 명함 사진과 함께 항상 코멘트가 나오던 바로 그분이시고 부익남 TV는 뭐 유튜브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TV 아니에요? 뭐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런 편이죠. 그런 편입니다. 정말 바쁜 분들과 함께 오늘 돈의 흐름 읽어봤고요. 시사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정치 뉴스를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 뉴스에 목말라 하세요. 세 분 너무나 호흡이 좋은 이 세 분 가끔가다 한 번씩 지금 하반기에 했으니까 다음 또 상반기 시작할 때쯤에 한번 요 라인업 그대로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꿀단지들도 감사드리고요. 세 분 화면 나눠주세요. 자. 카메라를 보시면서 각자의 카메라를 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